제가 그 트루스 포럼을 위해서 강의를 하겠다고 제가 그 자원했을 적에는 이런 그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있는 거는 모르고 그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트루스 포럼 구성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그 하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으로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역사 지식은 상당히 부족하게 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지금 나라 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는 그 어른들도 그렇고 그 젊은이들도 그렇고 이 뭔지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걱정스럽다 이러면서도 이 무슨 터무니없는 그 역사 왜곡이 일어나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반박할 만한 또 지식이 없고 그런 거를 제가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자원해서 그런 그 의도를 가진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역사 지식을 그 심어주는데 내가 역사학자로서 기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의미에서 강연이라기보다는 이 정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거를 그런 거에 대해서 묻고 또 나 나름대로 그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참 뭐 집중적인 어떤 그 토론 비슷한 그런 것이 겸한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적인 의미에서 뭐 강의보다는 그런 쪽에 제 관심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가 그 10시간 제의를 했을 적에는 정말 역사를 이해를 하려면은 적어도 그 10번에 나누어서 사실 그 소화를 하고 또 하고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지금 모두가 바쁜 세상이 돼서 아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그 시간이 없어서 여기 이제 트루스 포럼하고 이제 그 여기 바로 아카데미하고 연결을 해서 제 강연을 넣은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맞춰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지식 배경을 가지고 계신지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은 연용으로 봐가지고 실제 나보다는 몇십 년 늦게 태어나서 산 분들인 거 분명하고 또 역사를 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일반 우리 국민이 받아온 그 역사라는 것이 역사 교육이라는 게 참 부실했다는 걸 나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서 아주 쉽게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 하는 강연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시고 이 토론 시간 따로 또 내기도 하겠지만 또 아무 때라도 혹시라도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자유롭게 손을 들고 그래 주세요. 우선 연사인 나 자신을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라는 거를 배울 적에는 사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라는 건 본래는 그 사회에서는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합의된 거를 이제 가르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돼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역사를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배경이 뭔가 하는 걸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역사학자라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뭐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의 그 역사 소설이거든요. 분명한 사실이 있지만 또 그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것 따라서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경험, 경륜, 뭐 이 철학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사람의 배경을 아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다시 하면 저는 아까 잠깐 소개를 받긴 했지만은 1940년 소위 일제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라고 그래요. 국민학교 3학년이 됐을 때 해방을 맞았어요. 그 전까지 집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말하고 우리 식으로 살았지만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일본말을 배워서 학교에서는 반드시 일본말을 쓰지 않으면 학교에도 다닐 수 없었고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 1세대에 속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한글 1세대, 해방 1세대보다도
우리가 처음으로 국민학교에서도 이제 한글로 된 책을 쓰면서 3학년 이후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그런 그 세대예요. 그러자 이제 곧 6.25 전쟁을 겪었죠. 그리고 우리 때는 6.25 동란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북이 갈라진 걸 갖다가 연구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남북이 부딪혀서 싸우게 된 거를 동란이라고 우리끼리 싸우는 걸로 생각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국제전으로 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흔히들 한국 전쟁 그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볼 땐 한국 전쟁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땐 한국 전쟁이라는 건 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전쟁한 건 다 한국 전쟁인데 그 6.25 북침으로 시작된 구체적인 그 전쟁이죠. 우리한테는 6.25 전쟁이라는 게 사실 맞는 말이고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 전쟁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서울에 살다가 그 우리 아버지는 은행에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은행원이니까 소위 부르주아다 해가지고 이 30대에 불과했지만은 이제 적으로 간주돼서 날마다 자술서를 뭐 쓰는 식으로 이제 은행에 좀 나가다가 북한으로 이제 끌려갔는데 끌려가는 도중에 이제 미군 공군기가 이제 폭격을 하고 폭격을 사실 하는 것도 하지만은 또 시위를 많이 했어요. 마치 위협을. 그래서 그 대열이 흩어져서 그 바람에 이제 이 숲속에 숨어서 돌아와서 이 나머지 한 달 반을 이제 숨어서 날마다 가택 수색하는 데서도 이제 살아남은 그런 그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그 인천 상륙으로 국군 미군이 다시 이제 서울을 탈환한 덕분에 다시 이제 자유세계에서 살았다가 그해 말 이제 소위 일사후퇴 때 바로 직전에 우리는 부산에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53년 이제 종전 뭐 휴전이 된 다음에 다시 복구한 그런 그 세대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해방을 맞았고 1948년 바로 70년 전 오늘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국민학교 학생으로서 6학년 학생으로서 체험을 하고 그걸 기리고 감격스러워했고 그렇다 전쟁을 겪었고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수복해서 서울이 배허된 그런 속에서 다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완전히 공부하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당시 동숭동에서. 교사는 다행히 파괴되지 않았지만 뭐 강의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우연히 미국에서 생활비까지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역사학을 전공을 하고 72년 바로 유신 전야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96년에 대한민국 대사로서 핀란드와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그리고 그밖에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귀국해서 다시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KBS 이사장을 하다가 맞으면 쫓겨난 셈이죠. 내가 한 모든 것이 그 잘한 것이 아니라 뭐 부역행위라고 보는 그런 그 사람들의 등살에 지난 1월에 임기를 몇 달 남겨놓고 물러났습니다. 그게 내 배경이니까 자연히 내가 역사를 보는 그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친대한민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철저히 애국적인 견지에서 우리 역사를 보지만은 나는 또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역사학자로서 아주 대단한 이 엄격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는 절대로 그 자기 감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일어난 일을 일어난 대로 기술합니다. 그 훈련을 받아서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정말 지난날 일어났던 일 그리고 남들이 살아온 길 이런 것이 어떤가를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무엇이고 사회라는 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고 이런 거를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냥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있는 그대로를 봐야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충족되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역사를 마구 썼다간 그건 안 하느니만도 못한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없어지죠.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최근에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도구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 역사를 주무르면서 자기 멋대로 소위 해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 멋대로 역사를 쓰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거기에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1919년이 건국이다 하면서 내년에 100주년 기념식을 뭐 성대하게 한다고 하면서 올해 70주년이라는 건 완전히 지워버리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한 실정입니다. 이 정치적인 모든 고려를 떠나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않으면은 실제 역사의 무게가 결국은 우리 어깨에 놓여 있는데 그걸 외면하다가는 우리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옛날부터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를 다시 살게 된다. 즉 불행을 다시 겪게 된다 하는 그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제 역사 여러분들나 모든 사람의 관심인데 참 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게 뭐냐? 근본적으로 두 개의 다른 뜻으로 역사란 말이 쓰여요. 하나는 지금으로부터 지난 시간에 일어난 모든 것이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과거하고 거의 동의어죠. 과거의 모든 것, 그 다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또 배워서 알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거의 한 부분밖에 안 되죠.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면은 일어났던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지난날에 일어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취사 선택해서 역사책이라는 걸 쓰고 또 서로 기억을 하고 이야기하고 구전되는 역사가 상당히 많죠. 내가 경험한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것이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주 먼 날의 역사 또 먼 나라의 역사 같은 건 전문가라는 사람이 연구해서 쓰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인류서의 역사와 재구성된 역사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는 역사 사이에는 완전 일치가 있을 수 없고 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선 범위에서도 그렇고 소위 해석상의 차이도 있고 바로 그것을 틈타서 역사를 왜곡 날조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현재 더해졌어요. 과거에는 지식이라는 것이 극소수의 사람들의 독점물이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니까 가령 어떤 왕조가 자기네들의 이 명망을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역사를 써서 예를 들면 서양의 경우는 뭐 로마 왕실하고 자기네가 혈연 관계가 있다든가 뭐 이런 말을 꾸며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정도의 이 역사 왜곡들이 있었지만은 이 지식이 이제 맞으면 일반 사람들한테 확산이 되고 거의 모든 사람이 나도 역사에 관해서 알고 얘기할 수 있다 하게 되니까 그 왜곡의 맞으면 유혹이라고 하는 게 너무 확산이 되고 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정말 뭐가 사실이고 뭐가 꾸며낸 얘기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극단적인 그 체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일어난 사실을 아니라고 그러고 전혀 아닌 거를 날조하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역사 논쟁의 그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역사학 교수로서 거의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정말 부끄럽고 죄스럽게 느끼고 정말 참 죽어마땅하다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체험한 역사를 그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책들 더군다나 이제는 우리 교과서까지 그렇게 될 모양인데
거짓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해로운 그런 이 거짓 지식이 머릿속에 주입이 되고 있고, 그게 벌써 몇십 년째 사실 그렇게 되고 왔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될 그런 이 국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그래도 이 상식적으로 사물을 볼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싶어 하죠. 좀 내가 어떤 사람을 개인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이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걸 안다면은 그 사람 이해하기가 쉽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역사를 공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아까 말한 결국 이제 이 생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하고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한 거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와 동시에 이 사회적인 견지에서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화해와 평화를 위한 겁니다. 즉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은 싸우지 않고 서로에게 필요한 좋은 방향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면은 오해를 하고 서로를 나쁘게 생각을 하고 하면은 갈등이 계속되고 평화 대신에 전쟁, 분쟁 이런 것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분쟁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역사를 모르고 날조를 하게 되면은 그 나라, 그 사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소련이 아주 큰 사례죠. 그 러시아 혁명을 할 때까지만 해도 참 노동하는 다수가 잘 사는 사람을 만든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아주 좋은 이 목적으로 혁명이라는 걸 했지만은 이 객관적으로 역사를 직면하지 않고 결국은 이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덮어놓고 꿈 같은 세상을 만든다고 약속을 하는구나 하니까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70년을 끌어왔지만 결국은 파산이 돼서 그 체제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초대 강국이 결국 세계에서 가장 비난해서 빵도 사기 어려운 그런 나라로 그 전락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그 역사 왜곡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배우겠다는 의욕으로 이렇게 참 화창한 토요일 날 쉬지도 않고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신다는 데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있는 거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개인으로나 하나의 한 국가의 국민으로나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났고 강하다 하는 거를 알리고 싶고 그렇게 그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보고 싶지만은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인정을 해야만 바탕에서부터 힘을 쌓아서 정말 강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아닌 거를 기라고 자꾸 해가지고는 그 환상 외에다 못 사니까 모든 게 사실 무너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바다보다 잘났다느니 무슨 어쨌다느니 이런 식의 얘기, 우리 다 그런 유혹을 갖고 있지만은 내 원한 때문에 상대방을 참 그 나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고 하지만 또 실제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 사람을 왜 그랬는가 하는 거를 알아야지 또 나하고 그 상대방의 관계를 다시 복원을 해서 그 피해가 영속화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개인적인 삶에서나 이 역사에서나 다 같이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는 서로의 살 권리예요. 산다고 하는 건 누구든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자기 보존,
맞으면 이 욕구를 발동하기 시작하고 아기가 울음을 울어서 먹을 거를 얻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인류가 뭐 과학적으로 볼 때 무슨 원시 시대에 태어났을 때는 무슨 조직이라는 게 따로 없고 어떻게 몇 사람이 서로 출산을 해가면서 뭐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거를 채취하고 하다가 이 수가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상부상조도 하고 또 서로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직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힘센 사람은 뭐 맹수나 외적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다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뭐 밭을 갈고 이렇게 해서 분업이 생기면서 이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소위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도 생기고 무슨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도 생기고 복잡한 세상이 됐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부족, 민족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부족 결국은 처음엔 씨족 자기 같은 조상에서 태어난 이제 이런 사람들끼리 하다가 지역에서 인접해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더 큰 적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또 뭉쳐갖고 조금 더 큰 단위가 되고 그게 조금 더 커지면 이게 소위 민족이라고 하는 식으로 또 이 조금 단위가 커지고 그렇게 하다가 국가라고 하는 그런 조직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위로 갈리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뭐 국가, 민족 이런 거는 이제 절대적인 걸로 가르치지만은 사실 역사의 긴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이게 다 필요에 따라서 이 모였다, 해체됐다, 약화됐다, 강화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비난 예를 우리 같은 한국 민족이지만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 세계 각지에다 흩어져 사는 사람이 다 많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같은 민족 핏줄은 핏줄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귀속이라고 하는 건 다르죠. 미국인도 있고 뭐 러시아인도 있고 카나다인도 있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요소가 겸해서 같이 작동을 하게 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공중에서 태어나진 않아요. 누구든지 다 어떤 부모와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태어나지만은 한평생 지금은 이제 100살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그것도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동적인 관계가 늘 되는 속에서 적어도 지난 한 100년, 20년 사이에 매우 중요한 단위로 구성한 것이 민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국가, 소위 주권 국가라는 것. 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더 센 이웃한테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을 하고 때로는 뭐 조공을 바치는 식으로 관계를 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어땠느냐? 우리도 뭐 북방에서 온 이 민족들의 여러 갈래가 이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 한반도에 정착을 하면서 뭐 우리가 이 고조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도 있고 삼국 시대라는 것도 있었고 뭐 고려 시대라는 것도 있었고 쭉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라고 하는 그 지형 때문에 우리가 어느 틈에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는 데는 경험의 공통분모라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민족, 종족의 기원을 얘기할 때 제일 깊이까지 추적하는 건 언어입니다. 언어 공동체로서 묶여 있냐. 그래서 무슨 가령 슬라브족 하면은 러시아족이 슬라브족의 대표적인 큰 족속이지만은 옛날 북구의 그 숲지대에 살았던 그 슬라브족의 원조들이 슬라브어를 공통으로 했고 그 민족들이 한 갈래는 러시아 쪽으로 갔고 한 갈래는 발칸 쪽으로 가서 오늘 무슨 불가리아라든가 뭐 그런 유고 무슨 체코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 이제 한 수백 년 동안 우리는 한반도에 정착한 사람으로서 바로 고려 이시왕조 그 시대는
하나의 공동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맞아, 한반도라는 그 지형 속에서 공동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웃의 강대국인 중국의 그늘에서 살았어요. 이 중국이라는 것도 분해를 해보면 담나 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배한 사회는 아니에요. 북방에서 오는 여러 갈래의 민족의 침략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이 여러 또 조그만 나라들이 섰다, 또 큰 나라로 통합이 됐다 뭐 하면서 이 몽골족이 지배했던 때도 있고 만주족이 지배했던 때도 있고 한족이 지배했던 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보다 훨씬 큰 세력을 규합을 해서 우리를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중심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우리가 살아남았어야 됐어요. 안 그러면은 침략을 당하면 뭐 일시에 완전 초토화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는 19세기까지도 중국의 그늘에서 사는 여러 조그마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 새로 책봉이 되려면은 중국 황제의 인허를 받았어야지 되고, 근본적으로 건드리면은 또 화를 입고, 그래서 무슨 병자호란 뭐 등등 이런 그 예가 있었죠. 그런 속에서 우리 운명에 가장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19세기 중엽, 우리가 늘 중심 국가, 중국이라는 게 중심 나라라는 건 아닙니까? 중국이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천지를 지배한다고 사실은 생각하고 살았고, 19세기까지도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세계 부의 거의 3분의 1이 중국에 집중됐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서구 문명이 어떻게 돼서인지 합리주의적인 전통을 일찍 발전시켜 가지고 17세기 소위 과학혁명이라는 것을 겪고 이제 18세기 말 19세기부터 산업화를 시작을 해가지고 무기 같은 거를 만들고 그 과학적인 기기를 만드는데 아시아보다 앞서가기 시작했다. 경제 규모니 그런 걸 봐서는 중국보다 훨씬 뒤지지만은 항행술이라든가 병기를 동원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중국의 부를 탐해서 중국하고 교역을 하자고 이제 압력을 넣기 시작하면서 발견한 게 중국이 의외로 허술하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그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중국이 외세 압력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청나라가 당황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대국으로서 자만했기 때문에 내적으로 엄청나게 부패하고 맞으면 극에서 극까지 있는 게 중국입니다. 사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할 때 크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정말 살다 보면은 위대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크다는 것만이 아니라 맞으면 극에서 극까지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에요. 아주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극빈자에서부터 초호화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까지 포용하고 또 민족도 다양하고 이걸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이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 이제 우리가 그 중에 이제 맞으면 복속된 조그만 베트남이라든가 등등 비슷하게 유교 문화권에 흡수돼서 거기에 적당히 적응하고 눈치 보면서 살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중국이 흔들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대체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이 다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중국 질서에 저항하지 않는 한은 평화적으로 저희끼리 살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이제 본토가 이 압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서양 사람들이 이제 이 동아시아를 여기저기 넘보기 시작하니까 중국도 자기들의 고삐를 쥐기 시작하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면초가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까지도 와서서 개항을 해라. 개항을 하라는 거는 결국 우리하고 교역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가져가고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주겠다 하는 거지만, 결국 힘이 붙이는 나라는 항상 이 소위 말하는 불평등 조약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한테 이런 식으로 거래에
맞아요. 규정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중국 눈치를 봐가면서 완강하게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 관계 안 하겠다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이제 19세기에서부터 조약을 맺는데 우리하고 가장 먼저 소위 말하는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게 다름 아닌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서양 사람들의 문화에 노출이 돼서 포르투갈 사람들, 화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뭐 파선해서 오기도 하고 또 실제 교역을 하러 오기도 하고 해서 서양의 문물을 굉장히 일찍부터 받아들이면서 이 19세기 중엽에 자기네들의 거의 서양의 봉건주의 비슷하게 여러 지방으로 분권화되어 있던 그 국채를 통합을 해서 도쿄의 그 미카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 체제를 만들고 상당히 근대화가는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던 나라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화가 되는 족속으로 보이게 됩니다. 일본은. 중국이 흔들리고 중국이 생각한 것보다 허술하고 하니까 결국은 중국도 스스로 혁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1911년에 소위 신해 혁명이라는 게 청조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이라는 것이 발족을 하지만 겉에 정치 체제가 변한다고 해서 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요.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해봐도 결국은 버티지 못하면서 중국은 이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사람들하고 소위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하고 또 여러 군벌로 갈라지면서 나라가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데 됐는데 일본은 거꾸로 소위 일어나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한반도를 넘보는 세력이 러시아, 일본, 뭐 중국은 옛날부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1910년에 결국은 우리에 대한 지배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권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우리는 중국만 바라보고 살고 세계의 변화에 정세에 비교적 어두웠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피폐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우리 조상들 이조 시대 때 조상들이 부패하고 못나서 이 나라를 뺏겼고 팔아먹었다 뭐 늘 그런 그 비난하는 그런 식의 소리를 듣고 또 그런 식의 역사 교육을 우리 세대는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참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고 역사학자로서 다른 나라 역사도 공부하고 우리 것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시대고 훌륭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그 시대라고 그래서 고종을 위해서 조정에서 일하던 뭐 우리 권신들을 비롯해서 소위 양반계급이 모두가 다 부패하고 무능했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정말 훌륭하게 참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애쓴 그런 그 사람들의 흔적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발굴하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큰 추세로 나누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완강하게 옛날 그 주자학적인 전통을 고집하면서 우리는 이 오랑캐들 서양 오랑캐들을 막아내고 교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완강하게 소위 위정척사 저짝은 사고 우리는 정의다. 이렇게 이제 하던 그 패가 있었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우리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새 것도 수용하고 우리도 변화할 건 변화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대충 큰 갈래로 이제 두 갈래로 나뉘다가 결국은 이제 이 힘 부족으로 그리고 또 나라 안에서 아래서는 아래대로 불만이 많으니까 조정에 대한 불만에서 외세에 대한 또 방어 심리 이런 게서 뭐 의병이다 동학이다 온 나라가 법석을 하면서 개혁도 시도하고 하니까 이게 했지만 이게 다 안 됐어요. 이게 마지막에 힘에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국권을 뺏긴 겁니다. 그 뺏기기 직전에 대한제국이라는 걸 선포를 했죠. 이 97년에. 그러나 그게 이름만 제국이지 제국이라고 하는 칭호를 쓸 적에는 대개 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력한 정치 체제가 됐을 때 자기들이 제국이다 하는데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살아남기 위한 아주 절박한 의미에서 그 제국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스스로 쓴 것뿐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을 이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그 독립국가를 인정하는 배경에는 뭐 어떤 계산이 있었는가 하면 청나라에 부속된 나라가 아니라 독립국가라고 해야지 자기들이 조선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국제관계는 항상 이런 식의 양면 또 다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저항을 하다가 미국하고도 수교하고 영국하고도 수교하고 러시아도 수교하고 뭐 하면서 여기저기 기대 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이제 일본한테 넘어갔던 거죠. 그럼 1910년부터 45년이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선이죠. 즉 그 기간이 우리가 일본의 지배체제 하에 살던 시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1919년에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죠. 처음에 나라가 망했을 적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야금야금 우리의 국권을 뺏기 시작해서 1905년에 외교권을 우선 박탈을 해서 다소곳이 일본하고 협력하고 살면은 이 조선은 조선대로 살도록 옛날 청나라가 우리의 이 내적인 자치를 허용했던 정도 뭐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물론 그것도 이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였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급기야는 1910년에 이제 완전히 이 주권을 찬탈해 가고 말죠. 그런 속에서 그 지배계층의 일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된다. 일부는 우리가 저항해 본들 우리가 일본을 무력으로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 우리가 더 강력하게 저항하면 일본 군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또 더 피폐하게 만들 거니까 차라리 이 시점에서 굴복을 하고 타협을 해서 나중에 힘을 더 길러서 일어나는 걸 생각하다. 또 이런 갈래의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완용이라든가 소위 친일로 매김당하는 이제 그런 이 세력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뺏겼으니까. 그러나 그 중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일본의 국권을 뺏기고 나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그 지배계층을 회유를 해서 자기네들의 자귀를 주고 흡수를 해서 마치 평화적으로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된 것까지 소위 한일 합방이라고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이 중심 세력으로 같이 살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이 달콤한 회유를 많이 했지만 물론 그거에 꾀임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저항을 더 많이 했죠. 그러나 겉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도 우리가 힘도 없었기 때문에 잠자코 있다가 1919년에 드디어 이 민족의 울분이 한번 분출을 했어요. 계기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를 뺏긴 다음에 1914년에 유럽과 일본이 세계 1차 대전이라고 하는 큰 전쟁에 휘말렸고 그 중간에 1917년에 이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그런 그 국가가 탄생을 하고 국제 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공산 국가가 새로 이 형식을 이제 갖추게 되지만은 그 혁명을 일으킨 레닌이 약소민족인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지식인들 국민에게 강한 호소력을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해요. 공산주의 국제조직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산주의하고 협력을 하면 너희들의 그 봉건 체제를 청산시키다. 즉 양반 소수의 양반이 다수의 서민을 착취하는 그런 제도를 없애고 동시에 또 소위 계급 해방, 노동하는 다수가 맨손으로 남을 부려먹고 사는 사람들을 없애는 소위 계급 해방, 민족 해방을 같이 달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이념 체계였죠. 그래서 많은 애국자들이 그쪽에 경도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숨을 쉬면서 포교를 합니다. 그 전에 조선 시대에는 천주교서부터 이 기독교를 많이 특히 전주교 박해를 많이 심하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에 대항해서 미국의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선포를 해요. 소수민족들을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는 잘못된 거니까 소수민족들이 각기 자기들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겠다고 하면은 강대국들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세계 평화가 되지, 지금까지 볼 적에 그런 그 권리를 억압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가 안 된다. 그래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되니까 우리 기대가 부풀어졌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가 일본 민족하고 우린 전혀 다른 민족인데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 그러면 도움을 주겠구나. 여기도 기대를 걸고, 또 소련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소위 약소민족의 해방과 계급 해방을 동시에 추구하겠다 하니까 거기도 기대를 걸고, 우리가 이러한 그 기대인데 마침 그 고종 순종 장례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고종 장례식으로 모이는 그런 과정에서 참았던 것이 터져갖고, 그때 결국은 독립운동 세력이 지하에서 아주 큰 맘을 먹고 비밀리에 조직을 해서 일제히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것이 3.1운동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는 절대로 일본에 복종하고 살지 않을, 독립을 원하는 그런 독립의 기회가 있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3.1운동의 의미라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힘으로 일본을 무너뜨릴 수는 없죠. 좀 힘이 있었으면 주권을 뺏기지 않았지. 그러니까 결국 많은 피를 흘리고 결국은 우리가 복속당했지만은 그 두 가지의 큰 효과가 있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전 세계에 조선 한국 민족이 만만치 않다. 일본에 그냥 순응하고 짓밟힐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메시지를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서 파생한 여러 그 독립운동 단체들이 임시정부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여기저기 우후죽순 같이 임시정부가 생겨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로 통합해야겠다. 그래가지고 4월에 상해에 한성 임시정부, 연해주 임시정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통합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이승만 박사를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초빙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임시정부라는 거예요. 출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운동을 우리가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3월 1일에 우리가 일어났던 거고,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정부 조직에서 선포해야 되겠다 하는 거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 후 우리가 임시정부로서 세계가 우리를 인정해달라, 임시정부를 이제 임시정부로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결국. 왜냐하면 임시정부로 인정을 받으면 국제회의에 나가가지고 발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그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는 이 직함을 가지면 국제회의에 명함을 내놓고 발언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랬는데, 그걸 끝내 사실은 거부를 당하고 말고 임시정부도 위야무야 흩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상해에서 윤봉길 의사 이제 의거가 있은 다음에 김구 선생이 다시 임시정부를 꾸려가지고 곧 결국 중경으로 쫓겨가고 하는 것이지, 임시정부 자체가 있었고 한 거는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몰랐어요. 그 독립운동하는 지하 조직 몇몇 사람이. 그러니까 1919년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라고 한다는 건 넌센스 중에 넌센스입니다. 그는 48년에 태어난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한 조작이에요. 결국. 만약에 19년을 우리가 기린다면 그건 3.1운동을 기려야 되죠. 그리고 우린 처음부터 3.1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태어났을 때 4개의 공휴일을 제정을 했습니다. 다
국가 건립과 관계되는 거여서 3.1절, 그 다음에 제헌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50선거를 통해서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본법, 그리고 국민이 주권이 되는 민주국가의 기본법을 만들어 제헌절이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8.15 광복절은 45년에 해방이 됐고 48년에 독립이 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그 다음에 개천절은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건 반은 전설, 반은 그 사실인 그런 거지만 개천절이라. 그렇게 해서 4개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을 그때 이미 다 제정을 했던 겁니다. 다 의미가 각기 다르지만 그런 것이 다 통합이 돼서 우리가 오늘날의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뚝 서서 세계에 활보를 된 거 다 거기 커버가 됐어요. 지금 와서 8.15는 아니고 무슨 4월 며칠을 뭐 건국일로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죽이는 한 결국은 책략의 한 부분인데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거기 동조하는 건 아닌데 무식하기 때문에 그 숨어있는 의미를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3.1운동은 매우 중요하지만 임시정부는 그 독립운동체들이 결국은 대표들이 담합해서 했던 거지만 실질적인 힘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정신을 기리는 그걸 했던 거고 정신은 우리 국민들, 민족 사이에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서 움직였고 그 밖에도 보이지 않게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일제시대 기간이라는 거는 3.1운동 이후 결국 피로 탄압을 하고 많은 사람이 투옥됐고 죽었고 한 속에서 하나 또 하나 효과는 일본 사람들이 강권적으로 군사체제식으로 한국을 다스려서는 안 되고 회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문화정책이라는 쪽으로 이 약간의 고삐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서부터는 우리말로 잡지, 신문 같은 것이 그 간행이 되고 조금 숨통이 트인 거예요. 다만 그게 일본의 지배체제라는 것을 완전히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그 선에서 허용했다. 신문을 뭐 폐간시켰다. 또 다시 복간시켰다. 뭐 해서 대부분의 잡지 같은 게 뭐 한 창간호나 2, 3호 나고 죽고 하지만 그래도 숨통이 조금 튀게 되죠. 국내에 있던 절대 다수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독립국가 국민이 다시 되고 싶어도 일본의 총칼 아래에서 맨몸으로 싸운다는 건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체제에 적응을 하면서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민족 자강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면서 그런 속에서도 굴욕적이지만도 우리가 일본말 하는 학교에라도 다녀서 우리가 배워야 산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게 우리 사회 전체를 풍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호였어요. 그러면서 또 이 농촌 계몽운동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해서 러시아의 옛날 혁명전 소위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농민 이 계몽운동 같은 거 거기서도 말하면 영감을 얻고 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또 기독교의 그 이 인권 존중 사상 이런 거를 다 실현해 보려고 하는 운동이 다각적으로 펼쳐지면서 일본의 경찰의 눈치를 봐가면서 결국 겉으로는 적응을 하고 수능을 하는 것 같아 하면서 뒤로는 또 조금이라도 독립 자금을 외국으로 빼내거나 그 안에서 서로 돕는다거나 이렇게 산 거예요. 이중적인 이중이 아니라 2, 3중 결국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식의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일제시대 때의 서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우리말을 하고 일본 사람들을 욕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유창하게 일본말을 해야 그나마 인간 대접을 받고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일본의 똑똑한 사람들은 시험을 거쳐서 소위 고등문관 시험을 통과해서 일본의 관리가 되는 게 그 당시의 꿈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고위직에 간 사람들 다 처단을 받게 되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다 누구든지 자기 재능을 펴고 싶은데 그러한 그 사다리를 오르고 싶은 그런 그 유혹이라는 건 누구든지 받죠. 모두가 다 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망명 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네, 이제 개인 얘기를 한다면 우리 외조는 이조 말기에 이승만 박사보다 1년 먼저 태어나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1975년생이고 우리 외할아버지는 74년생이신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만 15살에 과거에 급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 이제 맞으면 비서승으로 승지로 이제 맞으면 임금의 심부름을 하는 이제 뭐 편지 같은 거 쓰고 뭐 하는 그런 걸로 이제 해서 그 관계로 들어가셨고 이승만 박사는 한 살 늦게지만은 과거에 도전했다가 2번인가 하고 안 됐는데 이 가보경장으로 과거 제조를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길을 가면서 다른 길로 구국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체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독립 신문 같은 것도 관여를 하고 또 서양 사람들하고 선교사들하고 접촉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해서 맞으면 국제사회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보존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을 그쪽으로 하게 돼요. 운명이 그렇게 이 사람들이 갈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또 외조는 36살 때 규장각 부재학으로 이제 주로 책 편찬하고 하는 그런 걸 하셨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완전히 설 자리가 없게 되면 일본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이 또 꺼진 거니까 내 얘기를 듣는 거는 내 개인 자랑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인적인 처지를 이해하는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죠. 그런데 그 재능을 쓰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하고 타협을 해야 되고 우리 외조같이 안 한 분들은 외국으로 망명을 가거나 또 그냥 완전히 산골에 묻혀버리는 수밖에. 우리 외할아버지는 마지막 길 양평 고향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대가 중자 하자로 이 청나라의 하고 우리 백두산 정계비를 중심으로 우리 간도 문제 탐판을 하러 가셨던 분이에요. 이중하라고 1875년 95년 98년 2번 감개 회담에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 간도 문제를 더 이상 청나라 거론하지는 못하게 했는데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시고 또 우리 외조는 외아드님이신데 이 두 분 다 만국으로 일본하고 타협을 안 했으니까 안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도망왔는데 노인이 아주 극노이신 아버지하고 또 어머니가 실명을 하신 상태인데 독자니까 그 부모를 버리고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있기로 하고 호를 치제라고 부끄러운 집이라고 고치고 그렇게 30년을 그냥 완전히 묻혀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36살에 설 자리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 울분을 안고 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대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10년 후에 다시 서울로 이사를 오셔서 뭐 시대 일본가 뭐 하는 잡지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 마포에 정착을 하셨는데 일본 경찰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결국 그 잡지도 포기하고 다시 묻히고 그냥 맞으면 동지들하고 신화 읊고 하는 식으로 숨어서 지낸 그렇게 하면서 이 뒤로 젊은 사람들 공부시키고 돕고 하는 이런 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이 전형적인 옛날 소위 그 지배 계층의 그 존재 양식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다고 이 기록 남아서 이렇게 한 그 부분만이 우리 일제시대 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 개인 얘기 같지만은 이게 하나의 그 참 참고에서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1914년생 이제 막내 따님으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양평에서 태어났는데 일본 사람들 학교에 보내기 싫다.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셨대요. 우리 외조가 10살 때 서울로 오긴 왔는데 그런데 그 전까지 학교를 안 보냈는데 그 동서되는 분은 좀 아래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 적응을 해서 일본 그 관리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분이 아무리 우리가 울분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자식은 그래도 가르쳐야지 그걸 무시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1학년은 못 다니시고 2학년으로 마포 초등학교에 편입을 되셔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 식의 이제 그 타협. 그러면서 이제 이 외국의 망명간 분들하고 이제 교신을 하고 뭐 하는 그러면서 이제 보낼 거 보내고 이런 식의 그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통치 방식은 어땠느냐? 3.1운동 이후 가능하면은 한국의 대중을 자극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도록 한다. 그래갖고 그 표상으로 학교도 몇 개 만들고 뭐 이 편의 시설 무슨 주거 환경이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조금씩 옛날보다는 그 개선되는 식으로 소위 근대화 작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 전체 경영의 한 부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한국의 자원을 일본이 가능한 한 많이 수탈을 해서 자국의 국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사회가 변하니까 거기 적응하고 사는 그런 이 동안에는 교육 수준도 그전보다는 더 높아지고 위생관념도 좀 나아지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적에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훨씬 더 나아졌다. 이런 또 인상을 받게 돼요. 지금도 그것이 소위 식민지 무슨 근대화론, 식민지 수탈론하고 이제 지식인들이 싸우는데 그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 복잡한 상황을 그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양면이 다 있는 거죠. 일본은 일본의 전략에 따라서 근대화를 하는 과정에 식민지인 조선도 근대화 물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대화를 우리도 시작을 했었고 예를 들면 철도를 좀 전차가 들어온 거는 일본보다 우리가 먼저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결국 망했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근대화를 하더라도 일본의 수요에 맞게 편정을 하지만 그 안에서 약간은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그러나 근본 목적이야 일본 중심적인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거꾸로 갔다가 볼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을 우리를 탄압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위 법의 그 전통이라고 법치의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요. 일본의 법치는 민주주의의 법치가 아닙니다. 천황이 정상에 있고 천황이 정권을 쥔 사회지만 절차상의 법을 지키는 형법, 민법 같은 거 해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으로 소위 불량선인이라고 낙인 지금 지식인들 거의 다 가 그렇게 되죠. 예를 들면 동경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귀국을 하려면 배를 타는 데서도 내리는 데서도 이 사람의 동향을 하는 사찰계 형사라는 사람들이 따라붙고 이런 이 처지였지만 만약에 뭐 걸리면은 그래도 소위 재판 절차를 거쳐서 뭐 감옥에 들어갔다가 얼마 있으면 처형을 당하는 극소수도 있고 또 이 훈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속에서 소위 그 근대 이 서양식의 모형을 따라서 근대화한 일본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우리한테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우리 근대화라는 게 식민지 근대화 즉 이 일본의 자기 중심에 자기를 위해서 한 근대화에 맞으면 뭐 국물이랄까 하는 게 우리한테도 조금 미치는 그런 식의 이제 사회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미개한 사람들로 보고 또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해방 후까지도 시간이 아까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코리안 타임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코리안 타임. 한국 사람은 시간 지킬 줄 모른다. 우리 달라졌죠. 그게 이 인권이 신장이 되고 시간값이 아까워지고 맞으면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의 시간값이라는 게 매겨지니까 시간을 지킬 줄 알게 되고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식의 이 반상제도 같은 것이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풍속으로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죠. 또 그런 이것이 이제 일제시대 때 뭔데 결과적으로 일제시대 때에 교육을 받았던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해방이 됐을 적에 이제 그리고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 적에 거기에 쓸만한 인재로 기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도 소위 친일 청산 문제를 또 낳는 그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전혀 타협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느냐. 뭐 땅을 갈았던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산해낸 벼도 일본 사람 먹이는데 들어갔죠. 실제 일제 지배 하에서 일본의 이익에 하나도 봉사 안 하고 존재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다만 자기 처지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을 양보를 하고 이만큼을 얻어낸다. 우리를 위해서 뭐 이런 식의 거고 정말 그런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선동해가지고 그 일본 앞제비가 된 사람들도 덜어 있었지만 그건 사실 극소수입니다. 가장 불행한 거는 초창기에 아주 혁혁한 그 애국자로서 공로를 세운 분들, 뭐 최남선이란가 이승만, 이광수라든가 다 이분들은 아주 소위 천재 소리를 듣는 그런 수준의 탁월한 인물들이었어요. 이 청년 시절부터 엄청나게 훌륭한 글도 짓고 시도 쓰고 그러면서 참 3.1운동 뭐 이 경문 같은 거 또 이 오등은하고 시작되는 그 선언문 같은 거 기초도 그 최남선 씨가 하셨고 책도 엄청나게 많이 썼고 이런 분들인데 일제 지배 체제라고 하는 것이 35년 계속되는 동안 일본의 체제라는 것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은 일본한테 한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였어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평화가 오는 등 했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제 약소 국가들을 포섭하려고 했고 윌슨은 윌슨대로 포섭하려고 국제 질서를 새로 조정한다고 국제 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말만의 화합이었지 이 위반했을 때 누가 제재하는 방법도 없고 미국 같은 큰 나라가 국제연합을 연맹을 만들어 놓고 사실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빠져 있는 그런 그 이 국제연합 국제 체제라는 것이 뭐 작동을 안 하죠. 그래서 1918년서부터 1940년 39년까지 그 기간 동안은 세계가 세 가지의 그 이 체제로 나눠집니다. 이념적으로 하나는 이제 공산주의 소련 그 영향이 이제 그 방대하죠. 소련의 국토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지구 표면의 6분의 1이었어요. 시간대로 13시간 차이가 나는 그 엄청나게 넓은 그 국토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유재산을 부정을 하고 그 이 역사라는 건 계급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래서 그 이 소위 산업화의 주동이 됐던 부르주아 계급을 다 타도하는 것이 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산주의 혁명을 주창하고 그런 그 세력이 힘을 잡은 그런 세력이 전 세계에 맞으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또 이 반소적으로 뭉쳤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지금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다 결국은 그건 아니다 해서 소련은 소련대로 경제가 피폐된 거를 우선 복구해야 됐다 해서 양보를 하면서 신경제 정책을 써서 농민들이 많이 생산하면 너희들이 부자가 되니까 부자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20년 된 양보를 하고 또 서양은 서양대로 저런 걸 보면은 결국은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우고 공산주의를 했지만 소련도 별 수 없이 그냥 패권 국가로 그저 이 자기네 국익을 극대화하는 거구나. 어느 정도는 뭐 됐었는데 히틀러라는 인물이 1933년에 독일을 다시 완전히 똘똘 뭉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 때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주범이었다 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그 영토라든가 이 배상금 이런 문제에서 처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은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를 인정 못하겠다.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권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 레벤스라움이라고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 야욕에 불타는데 거기에 히틀러가 불을 질러가지고 독일 국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으면서 이 나치 독일의 지도자로 33년부터 부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힘을 가하고
또 일본이 그쪽에 가세를 하게 돼요. 나머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소위 개인의 자유를 절대 가치로 존중을 하고 개인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국가가 뒷받침한다 하는 그런 철학을 정치 철학을 가진 소위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가 하나가 되고 세 덩어리를 묻힙니다. 이 나치즘이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예요. 국가 사회주의, 내셔널 소셜리즘이라는 데서 나오는 나치즘이라는 게요. 그런데 사회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나치들은 인종차별주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를 이념으로 깔고 나옵니다. 소위 아리아족이라고 하는 코케이션 코 높고 눈 파랗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수종자고 나머지는 다 이 열등한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히 유태인들은 이 존재해서는 안 될 해악적인 종족이다 하는 그런 식의 이 철학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이제 유태인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하니까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도 그렇고 소련 공산주의 쪽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소위 평등 다수 노동자 농민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니까 나치 이념하고는 또 반대 입장에 서죠. 같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세 개로 갈라서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맞으면 정식 전쟁은 아니지만 거의 다 폭력 대치 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탄압하는 시대. 소련에서는 1930년대에 스탈린하고 같이 혁명을 일으켰던 제1세대가 전부 다 학살을 당해요. 그것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소위 혁명 재판을 거쳐서 숙청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혁명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혁명을 하는 거는 노동자 농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 체제를 뒤엎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혁명을 한 건데 실제로 먹여 살릴 게 없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노동자들이 부자가 되라 농민들이 그렇게 해서 이 분홍을 허용하는 정책을 쓰더니 그 다음에 곧바로 돌아서서 이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농민에게서 짜낼 거 다 짜내도록 해서 집단 농장화를 해서 모든 걸 다 뺐고 이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완전히 무리하게 노동자들을 채찍을 하고 그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집단 수용소에 가서 강제 노동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소련의 정치가 돌아갑니다. 스탈린 체제에서 30년대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같이 혁명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자고 혁명을 했느냐 이 정서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연히 반대 소리를 내고 하니까 스탈린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뭐 우파 분리주의자 무슨 좌파 극단주의자 뭐 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숙청을 하고 특히 30년대 38년이 되면은 1세대에 한 사람도 안 남아요. 특히 레닌과 함께 혁명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트로츠키가 레닌 사망 후에 스탈린보다도 더 후계자로 마지막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스탈린이 후계자가 된 사람은 된 후에 트로츠키는 물론 정적 1호가 돼가지고 국외로 추방당했는데 결국 1940년 멕시코까지 자객을 보내서 살해를 하고 완전히 소련은 스탈린 1인 독재 체제로 굳어지게 됩니다. 1938년. 그러니까 너무도 흉폭한 정치 체제들이 양쪽에 있는 거죠. 하나는 볼셰비키에서부터 근원하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 스탈린 독재 체제가 있고 또 한편은 나치와 무솔리니의 국가 사회주의 그런 또 독재 체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세 개가 경쟁을 하는 속에서 어느 둘이 합철 쪽에 가야지 하나로 고립되면 자기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뒤에서 물밑에서 엄청난 협상들이 벌어져요. 서로. 그래서 그래도 공산주의자들보다는 아무래도 나치가 독일이 유럽의 같은 기독교 뿌리에서 나오는 사회고 언어로 봐도 한때 통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영국이 이 나치에 대한 유화 정책을 써죠. 체코슬로바키아를 삼키고 오스트리아를 삼키고 해도 봐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뒤에서 나치하고 소련이 협상을 해가지고 1939년에 리벤트로프 몰로토프 비밀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서 서방을 상대로 둘이 담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서로 섞이기 어려운, 아주 전체주의 독재 체제 면에서는 같았지만 대중민주주의라는 것을 표면에 내세운 실질적인 1인 독재 체제인데 그것들이 담합을 해서 그렇게 되면 서방 세계를 그야말로 제패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동맹이 오래 가지 않고 깨지면서 41년에 소련이 미영 쪽에 써서 히틀러, 무솔리니를 상대로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일제 지배체제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일본에서는 또 초창기에 약간의 그 문화주의 정책이 있다가 30년대 들어오면은 강력한 군국주의 체제, 군국주의 세력이 또 기세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세계가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소용돌이로 말려들게 돼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처음에는 그래도 조선 사람들을 약간의 유화 정책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손기정 같은 사람이 1936년에 마라톤에 출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맞으면 조선 사람이지만 마라톤에 우수하니까 발탁을 했어요. 그러나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소련 이제 일본 일장기를 들고 가서 뛰었고 일본의 명성을 세계에 떨쳐줬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너무 분하니까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지음 냈다가 결국 폐간을 당하고 이런 식의 투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손기정을 어떻게 볼 거냐? 지금식으로 이 뭐 친일을 재단하는 사람들의 잣대를 본다면 손기정은 역적이죠. 일본의 이름을 전 세계에 떨쳐줬으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일원이 세계의 마라톤 우승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참 위안이 되고 자랑스럽고 한 이런 양면적인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소련이 손기정이 일본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기를 거부를 했으면은 마라톤에 출정을 시켰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그래서 그 손기정 얼굴을 보면 마라톤 이걸 받으면서 환희에 넘치는 얼굴이 아니라 그 시무룩한 얼굴이 나오는 게 그런 그 이 어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맞으면 나라가 없다는 거는 그 슬픔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먹고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어렵지만은 바로 이 정신적으로 어느 쪽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죄인이 되는 그런 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았고 왜 이렇게 행동. 그래서 역사학자가 할 몫은 변호사 역할도 하고 검사 역할도 해야 돼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이런 가능성도 있었느냐, 이건 안 해도 됐었지 않느냐 하면서 또 동시에 나는 이런 처지에서 이렇게 했다. 이거를 이해하면서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다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판사 노릇하는 거는 독자들이에요. 국민들. 이런 역사를 보고 자기의 입장하고 생각. 내가 그때 저 사람 처지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내 자식 뭐 놈이 다 굶어 죽고 뭐 해도 나 혼자 독야청청 뭘 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인간으로 서로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결국은 화해와 평화가 나오도록 하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3년 전인가 나는 너다, 너는 나다 그랬던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 연극이 있었어요. 그 윤석화 씨가 거기서 연기를 해서 나도 갔었는데 아주 재미있게 연출을 했어요. 결국은 그 하루빈 역에 이제 이등방분이 도착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저격을 하러 가는데 이
따로 떨어져 살던 부인이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아기도 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이등 방문 열차에 온다는 게 시간이 다 가져서 그 기다릴 수 그 부인은 이제 보러 온 중인데 열차가 먼저 도착을 하니까 결국은 이 거사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안중근은 잡혀가고 이제 뒤에 남은 이 부인하고 이 안중생이라고 이 안중생 이 아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이제에 대해서 그 반발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애국 활동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길이지만은 인간의 전경으로 볼 적에 누가 그 안중근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방황을 하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안중근이 나는 너다, 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쪽에서 하지만은 결국 실질적으로는 안중근 의사의 아들은 일본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다가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체를 생각을 하면서 뭘 했느냐 안 했느냐 하면서 우리 국민 우리들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요. 자기는 안 하면서 왜 우파는 왜 못하냐, 왜 좌파는 못하느냐 말하기는 쉽죠. 그러나 실제 그런 거를 생각을 역사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제 시대의 그 34년을 견뎌내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 반발하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언어라도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조선어학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전체 검거돼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공산당을 조직을 했다가 또 일본 사람들의 탄압을 받아서 25년에는 완전히 해체를 하고 그러나 속으로 이 책들은 읽고 하죠. 또 일본 유학 갔던 부잣집 아들들이 막스주의자가 돼가지고 지하에서 또 이 운동을 하는 경우도 또 많고 아주 다양한 그런 삶을 사는데 사실 일제시대 세대 양상이 잘 조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중에 위안부 문제라는 건 아주 조그만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이 있었던 것 같이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죠. 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시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36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해방이 됐을 때 나는 국민학교 2학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순환을 안 당했어요. 너무 어리니까. 그리고 해방되기 전해에 제천이라는 데 있었는데 그때는 국민학교 3학년서부터 근로 봉사를 하라고 그 동원이 돼서 낫을 가지고 가서 풀을 베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려서 그걸 안 했어요. 근데 바로 한 학년 우위 학생이 낫으로 손가락을 베가지고 잘린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3학년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해방이 되자 한글을 다시 공부를 했고 나는 우리 할아버님이 지금 친일파로 매도당하는 우리 친할아버님이 집에서 한글을 다 가르쳐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유일한 학생이어서 아주 일찍부터 이제 공부에 재미가 들려서 어른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살았던 세대. 그리고 한데 나보다 한 10년 후의 분들이 바로 그 소위 정신대의 대상이 됐던 거죠. 집에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 생각이 나요. 이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된다. 일찍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또 정신대라고 하는 거를 누가 그 위안부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 일본의 구국 봉사를 하니까 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이 꼬이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애들이 시골에서 식량이 없는 집은 서울에 잘 사는 친척이 있으면 애 데려가서 그냥 먹여주기만 하면 된다 하고 보내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결국은 이 정신대로 끌려가는 그런 식의
끌려가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볼 적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가겠다고 간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정말 또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은 자기 대신에 뭐 누구를 아마 보낸 사례도 없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징용도 그렇고 또 징병도 마찬가지. 징병도 바로 이광수나 그 최남선 같은 분들이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순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연히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한 사람이니까 일본 경찰이 계속 감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활동을 하려면은 뭔가 이중 언어를 쓰질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속뜻은 딴 데 있어도 일본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지 않도록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어느 틈에 또 동화가 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국제 정세로 봐서 히틀러 쪽이 승리를 할지 연합군 쪽이 승리를 할지 아무도 그건 장담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43년 이후로 조금 이게 밝혀졌지만 42년까지는 전세가 아주 팽팽했고 히틀러 일본 쪽이 승리를 한다고 쭉 나갔기 때문에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까지도 일본이 패배한다는 걸 전혀 인정을 안 하고 하루는 고무공을 배달을 해준 적이 있어요. 남태평양 군도들을 일본이 다 장악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무나무를 다 가지고 고무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때 이렇게 우리 공을 이렇게 치면서 놀았는데, 그렇게 이제 국민을 설득을 시키고 하니까 정말 참 하나님밖에는 전세가 어떻게 갈지 모두가 다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싸우는 그런 그 전쟁이었고, 자기 나라의 국민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은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뿐이었습니다.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은 그게 크기가 크고 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미국만큼 철저하게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영국도 대영 제국을 제패하던 국민이었지만 런던 핵심부가 모두 다 폭격을 받아서 국민들이 죽고 반공호에 들어가느라고 짓밟히고 이랬지만은, 미국은 1941년 일본이 호놀룰루 해군항을 기습 공격한 거 빼놓고는 본토가 전쟁터가 되지가 않았어요. 항상 전쟁은 다른 데서 하도록 하고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자기네들의 국민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이제 승리가 거의 확실히 됐던 45년 여름에 소련은 2차 대전이 이제 유럽에서는 5월 7일에 끝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후에나 대일 전쟁에는 참가하겠다고 소련이 이제 약속을 해요. 연합군들이 그때 소련 보고 빨리 대일 전쟁을 선포하라고 이쪽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쳤으니까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바로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일본의 패망이 확실시됐던 시기라서 소련은 8월 9일 날 전쟁을 선포하고 곧 그 북한으로 진격을 해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참, 만약에 그게 한 달 후만 또 한 달 전만 됐었어도 소련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속에서 미국은 그 며칠을 참지 못해서 바로 이 히로시마의 원폭을 터뜨렸고, 그다음에 나가사키 이 원폭을 또 터뜨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 군인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맞으면 상황이 있다는 얘기고,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는 우리 독립군이 뭐 김일성이 보천부에서 파출소를 때려붙여서 된 게 아니에요. 연합군이 일본을 패망시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될 수는 없죠. 그러나 또 패방시켰더라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는 그 민족적인 결단, 기계를 보이지 않았으면
전후 처리에서 한국은 일본의 한 부분으로 처리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중요한데 그걸 어느 쪽을 더 과장해서 해서는, 그리고 한쪽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선 여기까지 오늘 저 지금 얘기하고 조금 쉰 다음에 하죠. 네. 네, 정말 어떻게 대본 하나 없이 이렇게 1시간 반 가량 이렇게 열심히 강연해 주시고 너무 뜻깊은 그리고 정말 감명 깊은 강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인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이제 질의응답부터 뭐 지금까지 강의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국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하도록 네, 일단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라리 지금 시간이 저희가 사실은 뭐 12시부터 점심시간으로 정해놨는데요. 지금 한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질의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좀 저희가 점심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이 강연 들으시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다거나 아니면 좀 지금까지 얘기한 예,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예,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 최대한 간략하게 좀 핵심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좋아요. 뭐. 질문이십니까? 네, 질문하실 때는 그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주에서 올라온 지우규라고 합니다. 교수님께 질문 드릴 게 한 2가지 정도 있거든요. 예. 예, 먼저는 전에 조선일보에서 인터뷰 하신 내용 너무 의미 있고 뜻깊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언론 교육, 노동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정권도 이미 넘어간 상태인데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내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로 건국하고 6.25를 극복하고 한미동맹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도 많이 폄훼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왜곡된 역사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좀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위임 통치론이라는 거를 중간에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유엔에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고 또한 시대적 배경과 또한 대통령님의 어떤 시대적 전략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질문의 앞부분은 조금 이 질문이 일찍 나왔고요. 이제 강의를 오늘 마무리할 적에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한 시기에 해당되는 위임 통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는 워싱턴에서 국제회의를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정식으로 이 초청을 못 받아도 어떻게든지 가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승만 박사가 아니라 이승만 박사 같이 일하는 정한경 박사라는 사람한테서 이제 처음에 나온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일본의 손으로부터 우선 벗어나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단번에 뭐 독립을 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미국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민족 자결주의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대통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의 말하자면 위임 통치를 받는 그런 보호국 같은 식으로 가면은 우선 일본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독립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거 참 괜찮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게 어디 뭐 무슨 효과가 없었어요. 그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게 바로 이승만 박사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무기가 돼가지고
독립을 원하지 않고 미국의 속국을 만들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방법의 하나지. 그게 맞으면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미국의 위임 통치를 받는 일시로 그 위임 통치라는 게 일시적인 거거든요. 관리를. 그러면은 일본이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맞으면 독립으로 가는 중간 단계를 그걸 생각하자.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그걸 얘기한 건데 그걸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면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나쁜 놈이다. 이완용은 산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 죽은 나라까지 팔아먹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영구하게 이 미국의 위임 통치를 받자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런 식의 그 역사 왜곡이 심각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그 신채호 선생을 역사학자로서 존경을 하는데 그 대목을 보고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 그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세요. 내가 뭐 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 더 큰 문제는 이제 조금 더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선은 알아야지. 지금 뭐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닌 걸 알면서도 반박 논리가 부족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지금 소위 그 대한민국 애국 진영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부분 조금 더 그 공산주의의 기원 특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바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전체주의라는 말도 안 쓰고 심지어는 공산주의라고도 안 쓰고 사회주의라고 자꾸 그럽니다.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고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하면은 말로는 사회주의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은 본래부터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는 게 인간에게 가장 이롭고 정의로운 거냐. 그래서 모든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 건 다 그걸 목표로 해서 고안된 체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반대한다고 하면은 반동 보수 뭐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돼 있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치 이념이 아니고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리고 돈을 벌게 되는 그 경제의 작용 메커니즘을 지적하고 그게 지금 그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본주의 쪽에 가고 싶고 사회주의를 배격한다면 그 사람은 그 보수 반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어떻게 선정하고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언어의 이 사용에 있어서 개념의 엄격성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는 그게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가령 이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할 때 이 모든 큰 사건은 보통은 일상이지만 그 다음에 어떤 소요가 일어나면 뭐 소요 사태, 폭동, 봉기, 무장봉기 뭐 이런 것들은 가치평가, 정치적인 가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크기, 사건의 규모,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중립적인 용어를 쓰고 그 사건이 뭔지를 익숙하게 알기도 전에 뭐 민주화 투쟁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치 평가를 딱 해버리니까 사건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건 모든 사건이 다 중층 구조를 가지고 있게 돼요. 수많은 인간이 거기 관계가 돼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책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같은 일에서 자기가 순수한 동기에서 그냥 자기 희생적으로 뭐 독립운동이고 혁명운동에 가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동기가 복합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외부의 세력에 조종을 받는 또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역사학자들의 임무는
그 중충 구조를 다 규명을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읽는 사람들이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교과서 같은 이제 책들은 요약을 해야 간단하게 써야 되니까 뭉뚱그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 국민으로서 결속하고 그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역사를 보고 배우는 그 수준으로 써야지 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는 건 그건 죄악이에요. 그건 아이들을 오도하는 거죠. 가령 이제 뭐 지금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이 아주 그 핵심적인 얘기가 이제 지금 계속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일제 시대 때 얘기 같은 거를 흑백으로 이 친일 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 정치적으로는 결국은 정치인들은 그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자들하고 정치가들하고 다른 게 이 학자들은 긴 안목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정치인들은 결과를 빨리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뭉뚱그려서 이 차선을 택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이 정치인들이라도 결국은 이 실제 이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이쪽 길을 가면은 55명이 살고 45명이 죽고 이쪽으로 가면 45명이 살고 55명이 죽는데 어떤 쪽을 택하나 이런 정도의 선택이지 세상에 하나는 흑이고 하나는 백이고 그런 선택이란 거의 없거든요. 특히 이 대통령이라든가 무슨 이런 큰 전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전략을 쓰면 이런 이점이 있고. 근데 이런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식인들이 범하는 아주 큰 오류가 뭔가 하면 정치인들보다도 더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모든 걸 다 예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묶음으로. 마치 예외가 하나도 없고 뭐 좌파는 모두 옳고 우파는 다 틀렸고 또는 우파는 모두 옳고 좌파는 다 틀렸다든가 이게 잘못인 거죠. 그 이제 그런 거 나는 역사를 사회과학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지만은 이 인문학의 그 골수라고 보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 선행이 되지 않고 그 통계적으로만 취급하면은 그건 엄격한 의미에서 역사가 아니라 이제 역사 과학이라고 뭐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현상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상상력도 있어야 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문학 작품 같은 걸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 뮤지컬에서는 그 부분이 잘 안 나오지만 이제 거기에 그 자비에라는 형사하고 장발장하고의 이제 이 대결 부분이 사실은 그 레미제라블 그 원작의 핵심인데 그 자비에라는 사람은 아주 정직한 우직한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전과범은 언제까지나 끝까지 추적을 해야지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장발장을 추정을 하는 거고 장발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굉장히 이 자애로운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 코제트라는 그 고아를 갖다가 돌보고 길러내고 뭐 이런 저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던져야 하는 질문이 이 도둑질을 하는 건 나쁘다. 그건 나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감싸고 하다가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살인은 해서는 안 된다. 살인을 한 사람은 저를 죽여서 처벌한다든가 뭐 하는 이제 규정들을 만들고 이게 이제 법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것도 없죠. 맞으면 보통은 우리 편 사람은 감싸고 저 짝은 죽이는 게 그건 당연한 건데 조금 더 발전하다 보면은 아무리 적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뺏는 건 전쟁이라든가 뭐 하는 그런 특수 경우 이외에는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도둑질도 거기서 나오는데 실제 삶에서 보면은 이쪽은 뭐가 막 넘쳐나고 이제 음식물이 쓰레기로 나가는데 이쪽은 굶어 죽는 어린아이가 있다. 내가 그 가운데 서 있다. 그럼 내가 저쪽 거를 좀 훔쳐오는 것이 나쁜 짓이냐 아니냐 또는 해야 할 짓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그럼 나쁜 짓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허용을 한다 하면은
그럼 각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쪽은 너무 많고 여긴 너무 적으니까 내가 도둑질을 해다 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사비에 같은 또 그런 식의 경찰의 역할이라는 것도 또 필요한 거고, 그게 사적인 원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한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를 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결론도 내리고 할 때 제일 중심은 거기에 들어있는 인간들의 동기가 뭐였고, 그 동기에서 인정해야 될 부분, 인정해서는 안 될 부분들은 또 어떤 거고, 또 아무리 좋은 동기로 했더라도 결과가 또 나쁜 거는 또 그건 그것대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 동기가 별로였는데 또 우연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것대로 또 그렇다고 또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도덕적인 어떤 평가 잣대를 가지고 그냥 한 몫으로 전부 하는 거, 이거는 아주 가장 반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이거든요.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치명적인 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 시대의 상황을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의 잣대를 갖다. 예를 들면 독재,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독재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아주 그 뭐 잘못된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이제 앞으로 나오죠. 이승만, 박정희, 뭐 나도 지식인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정치적으로 과오가 많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또 반면에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 사람이 또 해낸 일이 또 굉장히 긍정적인 또 측면이 또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양쪽을 다 보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그 시대의 상황에서 볼 때 우리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뿌리가 있던 제도도 아니고, 우리는 옛날에 어른들을 이렇게 보고 훌륭한 분이면 그냥 따르는 그런 거였지, 뭐 투표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소위 우리가 화백제도라는 게 항상 전수결이라는 걸 이제 전체가 한다 하는 걸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개별적으로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를 통한 그 선거제도가 또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 투표를 할 적에 가령 각자가 얼마나 신중하게 모든 걸 판단하고 아느냐. 우리 어렸을 적에 고무신 한 짝이면은 표를 판다. 다 그랬고, 냉면 한 그릇 사주면은 표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지적을 해서 나도 내가 옛날 생각하지 못했던 걸 깨달았는데,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를 엄격하게 적용을 했다면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확률은 제로였다. 그 사실이거든요. 그런 배경의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법칙을 이제 위반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이 역사적인 평가, 정치적인 평가에서도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제주의적인 그런 잔재를 다 머릿속에 그냥 담고 있기 때문에 공직을 일할 자리로 보지 않고 먹을 자리로 보는 습성이 다 배겨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을 적에 무슨 위였지? 인수위 주변에 뭐 여러분이 대통령입니다. 뭐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뭐 그러고 써붙였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지가 대통령이지 왜 우리가 대통령이야. 그건 대통령의 임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 대통령 임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 그런 소리를 못 해요. 근데 대통령도 먹을 자리로 생각하니까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암암리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직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 사람한테 경영을 맡김으로써 공익이 극대화되는,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먹을 자리로 생각하니까 돌려서 해야 된다 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대통령 무슨 독재 대통령을 평가할 적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또 그 얼마나 오래 했느냐만 가지고 독재 어쩌고 얘기를 하지,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뭐를 했느냐를 따질 줄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어떻게 권력자가 됐는가도 그렇지만은 뭐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역사를 공부하는데도 이제 그 점을 그 사람이 대통령일 동안에 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 그럼 이제 좀 쉬고 그다음 시간 합시다. 예, 어차피 2부, 3부가 저희가 있고요. 그 동안에 또 질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정말 1부 진행 강연해주신 우리 이인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